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2부로 다시 돌아온 도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좀 큰 폭으로 빠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변동성에 놀라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전문위원님이 계시죠. 어떤 분이 오늘은 또 명품 강의를 해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수석위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든든하게 지켜주실 주식불패 박원재 수석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 박수석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많으십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문자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박원재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 기다리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살짝 나누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사실 저희 블랙라벨 시간에 이야기를 좀 다루면서 이수석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박수석 위원님도 그렇고 뭐 이런 변동성에 크게 놀라지 말아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아요. 어제 바로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보란 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필두로 좀 반도체 종목들이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이었어요. 네. 그 마이크론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삼성전자가 1위를 탈환했다. 네. 뭐 이런 기사들 나오던데 일단 메모리랑 비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네. 메모리는 1위를 탈환을 했는데 그럼 비메모리는 아직인지 좀 궁금하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네. 비메모리. 네. 비메모리는 아직이 아니고 한창을 가도 안 됩니다. 아직 한참 멀었군요. 우리가 네. 이제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 좋아요. 메모리는 사실은 출발이 미국에서 출발해서 80년대 일본 갔다가 우리가 이제 80년 말에 일본이 미국한테 플라자 협의에서 환율을 급격하게 절상을 당해요. 네. 380엔대에서 100엔대로. 그러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그 틈에 우리가 이제 빈틈을 들어가서 반도체가 그다음부터 한국으로 패권이 넘어오죠. 네. 그러면서 전 세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한 15개 정도 있었어요. 굵직한 기업이. 네. 한 17, 8년에 걸쳐서 무지막지한 치킨 게임을 합니다. 치킨 게임이라 하면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래서 증설을 해요. 그래서 메인머리는 지금도 시크리컬이라 해서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의 가격 변동을 크게 보는데 네. 그 치킨 게임 할 때의 가격 변동폭은 거의 97% 빠지고 그래요. 고점에서. 네. 그러니까 다 죽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메모리 반도체 3기업이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세 개만 살아남았죠. 아마 이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추억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다 문을 닫았어요. 네, 역사 속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3개 업체가 남아서 이제 지난 여름에 이제 메모리의 겨울이 왔다. 윈터 is coming이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가격 변동성으로 왔을 때 겨울이 온다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올라온 폭이 너무 짧아요. 그게 2017년, 18년 사이클에는 2불에서 10불까지 올라가서 5배에 올라갔던 건데 이번에는 여기서 다시 2불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4불 올라왔다가 3.75불 떨어졌는데 여기서 다시 2불로 갈 확률은 없다. 그리고 사이클이 짧아졌고 그다음에 새로운 디바이스와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가수요 때문에 세트 업체에서 재고가 있다고 해서 근거를 댔는데 그 재고는 생산 업체에서는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조삼무사다. 그러니까 아마 조만간 그렇지 않다는 게 시장에서 나타날 것 같다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드렸었는데 사실 메모리는 가격 예측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크리컬이긴 한데 그래서 시크리컬은 비메모리보다는 평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비메모리의 밸류에이션은
6배수에서 한 12배수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이런 굴곡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만 쓰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 합니다. 네. 주문형 반도체예요. 그래서 메모리는 그냥 대량 생산을 하는 거예요. 같은 제품으로 대량 생산을 해서 이 메모리가 쓰이는 것은 이제 연산 장치와 같이 쓰는 거. 그래서 CPU, GPU 옆에 메모리가 꼭 들어가야 돼요. D램과 낸드가 같이 들어가죠. 그건 약간 공산품 같은 느낌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어디나 들어가는 필수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이 노트북이나 이런 거 열을 때 이걸 연산하게 하는 건 CPU고 그 옆에서 임시 저장 장치나 이런 거 램 이런 것들은 다 메모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 디바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디바이스가 원래는 PC, 퍼스널 컴퓨터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휴대폰이 나왔죠. 그래서 휴대폰이 이 메모리 영역을 장악해 나갔고 그다음에 나온 게 서버였어요. 데이터 센터. 네. 이렇게 3대 축으로 갔던 건데 이번에 메모리에 대한 재고 누적을 얘기한 건 이 PC 부분이었어요. 근데 PC 부분은 전체 메모리 섹터에서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10% 내에 왔다 갔다 해요. 노트북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디바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신 디바이스라 해서 전기차가 이제 많이 그렇죠. 들어오죠. 네.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디바이스, 아주 커다란 디바이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XR 기기가 나오죠. VR, XR, AR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바꿨죠. 그러면서 네. 오큘러스 2 같은 거를 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홀로렌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잠정적으로 전부 메모리의 새로운 디바이스로. 그래서 메모리의 확장성은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딱 끊어서 시스템 반도체 쪽을 보면은 이거는 맞춤형 반도체이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가장 큰 게 노트북이나 컴퓨터나 휴대폰에 들어가는 연산 장치 CPU 이런 게 이제 가장 하이일드급 그 선단 공정에 있는 맞춤형이죠. 거기엔 반드시 그래픽 카드가 들어가는데 이 그래픽 카드를 처리하는 게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죠.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걸 선단 공정이라 그러고 선단 공정보단 못 미치지만 레거시 공정이라 해서 뭐 20나노 언더 이쪽에서도 많은 주문형 반도체가 필요해요. 이를테면 자동차에 이제 창문을 오르내리는 것도 다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리모컨, 네. TV 리모컨 같은 거에도 다 MCU라고 이런 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그 레거시 공정과 선단 공정을 같이 해서 공이 1등이 TSMC예요. TSMC는 1991년부터 아예 이쪽으로 특화돼서 만들었는데 이쪽 시장이 성장 속도가 더 빠르게 올라가요. 왜 메모리보다. 그러냐면 디바이스가 늘어나는 숫자가 점점 더 커지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IoT, 사물간에 연계하는 게 들어가면 이게 반도체가 하나씩 다 들어가요. 주문형, 맞춤형으로. 네. 거기다가 이제 로봇, 그죠? 이쪽이군요.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가전 이런 게 다 이런 맞춤형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별해 보면 되는데 삼성전자는 2007, 8년도경부터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으니까 TSMC보다는 한 17, 8년 늦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점유율이 TSMC가 한 55% 점유를 하고 삼성전자가 한 17, 8%를 해요. 그다음에 UMC나 뭐 이 중국계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뭐 이런 쪽에서 쭉 해서 한 10개 회사가 쭉 그 시스템 반도체의 서열을 잡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7나노 이상의 선단 공정, 10나노 이상의 선단 공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인텔이 하겠다 해서 세 개가 됩니다. 그래서 TSMC와 삼성전자와 인텔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삼성전자는 그 팔로워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메모리는 절대 강자지만 시스템 반도체는 TSMC를 추격하는 추격자 입장인데 이게 시장이 넘쳐나다 보니 TSMC는 이미 풀캐파로 100% 가동 중이고 네. 이미 공장 증설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주문하면은 바로 물건을 받지 못하고 1년 지나서 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삼성에도 넘쳐오게 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월 출발했던 건 이제 CIS, 이미지 센서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자체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발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AMD의 GPU를 쓰면서 발열을 잡고 나오는 게 이제 내년에 나오는 엑시노스 2200이죠. 이 엑시노스 2200이 선주문으로 2억 장 주문이 됐는데 그러니까 2억 대의 우리 엑시노스를 탑재하겠다라는 거고 중화권에서 이제 비보나 오포 이런 데에서 만약에 삼성 쪽에 AP를 쓴다라면 아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내년에 분기당 1조 이상 넘어갈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시크리컬이다 그래서 평가를 퍼밸류로 뭐 6, 7, 8, 9 이렇게 줬는데 시스템 반도체 넘어오는 순간 25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제법 나올 수 있겠죠. 시스템 반도체가 채색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내년도에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박수석 위원님께서는 이 반도체 특집을 정말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세하게 또 다뤄드렸는데 전 들을수록 늘 새롭더라고요. 이게 메모리와 비메모리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다시 1위를 탈환했다고 오늘 뉴스가 많이 나와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겠지만 내년의 관전 포인트는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쪽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반도체 종목에 대한 전략,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네. 메모리 반도체 1위 탈환이 아니고 네. 반도체 전체 섹터 1위 탈환일 거예요. 메모리는 원래 삼성전자가 1위고 원래 1위고 압도적인 1위고 이제 반도체 전체의 캐파로 냈을 그래서? 때에 인텔과 삼성이 1위를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이제 삼성이 총 매출에서 인텔을 제쳤다. 이겼다. 네. 이런 얘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반도체 생태계 이야기 들으면 들을수록 네. 이 나눠서 생각하려고 하다 보면 또 놓치는 게 있고요. 쉽지 않아요. 네.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산업 전체를 조망해서 본다는 건 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수석 위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늘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다 다루지 못해요, 늘. 반도체 관련돼서도 정말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오늘 시간 내에 혹시나 다 다루지 못한 산업에 대한 이야기나 연계해서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또 공개방송 통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또 공개방송 해드립니다. 들어오셔서 궁금한 산업이나 투자할 그 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다 하시면 내일 오전 10시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인 것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살짝 여쭈어 봤는데 앞으로 2022년 다가올 날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오늘 반도체가 움직인 것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네요. 뭐랄까요. 2022년 시작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오늘 또 큰 주제가 강의의 큰 주제가 2022년 주식시장 대전망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가 됐죠. 네. 한 해를 마무리했으니 네. 우리는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네. 이걸 이제 항상 연말이면 또 우리는 새해에 대해서 꿈을 꿔야 돼요. 맞아요. 올해가 매우 힘든 장이었어요. 올해는 매우 힘든 장이 맞고요. 힘든 장에는 우리는 또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힘든 장을 극복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투자자는 잠시도 시장에서 눈을 띄면 안 돼요. 그 집중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헤쳐나갈 길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를 이 즈음에서는 큰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
내년도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은. 아 그렇군요. 네, 뭐 이거는 뭐 늘 새해 볼 때마다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새해 운세를 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렇군요. 네, 관련돼서 2022년 대전망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장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올해 고생했던 것만큼 내년도에는 좀 보상이 오는 그런 해로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코로나 위기 이후에 첫 해에는 유동성을 뽑아내서 유동성으로 시장을 올렸죠. 그리고 올해는 사실은 실적 장세로 넘어갔는데 우리나라만 중국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디커플링 되는 바람에 전 세계 시장이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포함한 중하권 증시만 안 좋았어요. 중국을 포함해서 한국, 뭐 홍콩계 이쪽만 안 좋았지 전체적으로 서구권이나 이쪽은 시장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우리는 보합권 수준에서 이제 머물고 있죠. 근데 내년도에는 이제 드디어 금리 정상화, 경제 정상화의 길로 갑니다.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는 거죠. 금리 인상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경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얘기고 경제를 정상화하게 되면은 그 정상화하는 그 과정에서 밸류 체인이 확실한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전 세계가 아직도 공급망에 있죠. 공급난에 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낼 시간이 왔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이 이제 2008년 이후에 금리 인상 사이클이 2번 있었는데 그 2번의 경우 모두 금리 상승기에는 시장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첫째는 금리 인상을 할 만큼 시장 체력이 좋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유동성의 축소니까 이제부터 시장에서 물이 빠지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 해석의 키를 잡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건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할 때는 항상 미국 중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체력이 자신 있고 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해도 괜찮을 만하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경제 정상화를 가도 무리가 없다. 수요가 단단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1의 수출 국가는 중국이죠.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을 하는데 직접 수출도 합니다만 그래서 대체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할 때는 대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돼 있을 때니까 미국 수출이 잘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도 수출이 굉장히 잘 돼요. 그러면 중국 수출과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는 건 이번에 12월 20일까지 수출 통계 나왔는데 여전히 올해 서프라이즈 계속 지표가 서프라이즈죠.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내년의 경기 경로는 크게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어제 시장이 빠질 때 사실 그중에 이유로 하나 든 게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악재로 보고 이게 반영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건 유동성을 넉넉하게 해준다니까 호재인데 왜 시장에서 악재로 반응했을까요? 지금 기준금리 인하할 만큼 중국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황이라는 건 언제나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래서 이 투자자가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뉴스 헤드라인만 계속 쫓아가면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투자 지표 중에서 가장 확률 높은 그 지표 중에 하나가 뉴스의 법칙이에요. 헤드라인 뉴스 거꾸로 하면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뉴스 헤드라인에서 이거 뭐 대박이네
매도 타이밍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다 죽는다. 매수 타임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포지수에 정확히 나타나는데 공포와 탐욕지수가 있어요. 어제자의 오늘 새벽에 일어난 그 공포지수가 25를 가르쳤어요. 바닥권이라는 얘기죠. 매수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가릴 정보와 귀담아 들을 정보가 구별이 되는데 그런 걸 좀 구별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의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데 내년은 올해보다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1년 내내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참 막연하게 출발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데가 없어요. 학교 극과 과목에도 없고요. 하다못해 증권사에서도 이런 과정이 없어요. 요새는 좀 많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입사할 때는 증권연수원에서 2주 연수 받은 게 전부였어요. 그러면 증권광자 두껍게 책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론으로 이렇게 쭉 가르쳐요. 뭐 발행시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데 그거 실전에 들어가면 써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놓고 이제 바로 일선에 투입돼서 증권사 창고에 앉아갖고 주식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전부 이제 그때 제가 출발했던 80년대 말 90년대에는 대한민국의 어떤 체계적인 주식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이나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정보에 의해서 하는,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하는 게 그냥 주식시장의 일반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져서 많이 받으시죠. 문자에 와서 대박 주식 공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늦기 전에 탑승하세요. 뭐 내일 확인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와요. 근데 그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대단히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게 시장이 시간의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시장에서 상한가 딱 친 종목을 6시에 딱 끝나는데 6시 5분에 문자 보내죠. 내일에 급등주 해가지고 우리는 선춤회했다고. 그럼 시간에서 10% 상승하는 거 보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틀림없이 올라서 출발하겠죠. 그런 문자에 낚이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런 정보를 줄 리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래서 출발 자체가 주식시장은 위험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처음 출발할 때 마음, 야 이제는 주식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일단 증권사 가서 계좌를 터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묻는 게 이제 딱 하나죠. 뭐 사야 돼? 또 하나 뭐 사면 돼? 이걸 묻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떤 종목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확실해? 그래서 지금 몇 사람한테 더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목 뭐 나도 정보 들었어 이래서 하면 모두한테 확인을 받고 안심하고 사요. 자, 이 과정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하면 내가 아주 초보 투자자인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모두 다 알고 모두 다 갖고 있는 주식을 이렇게 높은 가격에서 사라고 권유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 가격이 대체적으로 높은 가격이겠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제 이 종목 좋다 해서 했는데 주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가 보니까 움직임도 없어. 그러면 야 이건 뭔지 모르지만 움직이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종목을 나한테 사라 그러지? 안 사죠. 자,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뀐 거예요. 누구나 알고 있는 종목은 대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비싸게 돼 있는 형성이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종목이고 밑에서 아무도 몰라서 뭐 하고 있는데 기업이 괜찮고 뒤져보니까 싼 가격이고 이러면 이걸 사야 되는 건데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정말 좋은 정보를 들었는데도 내 귀에 담지도 않아요. 난 그 종목을 들었는지 기억도 못 해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버핏이라는 분이 이제 투자의 대가인데 이제 투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분이죠. 이분이 한 2가지 원칙이 있는데 너무나 유명해서 뭐 말하기도 그런 종목. 근데 너무 하품나요. 버핏의 제일 원칙이 돈을 잃지 말아요. 돈을 잃지 마라.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심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알려주십시오 했더니 제1의 원칙을 잊지 마라. 돈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돈을 누가 잃고 싶겠어요? 돈을 잃으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모두의 주식시장은 변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출발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위험 보상 비율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종목, 주식을 사는데 이 주식의 잠재적 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잠재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할 건데 그에 따른 위험이 얼마인지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격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있고 이 기업에 대해서 잠재적인 수익과 잠재적인 손실 이거를 다 계산했을 때 적절한 리턴이 돌아오는 종목일 때만 내 포트폴리오에 넣고 투자를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잖아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어렵죠. 이거 하기가 어려운데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 주식이 다 똑같은 주식이 아니에요. 변동성이 주식마다 다 틀리고 섹터마다 틀리고 이 주식을 이렇게 군으로 묶는데 출발점에 우리가 반도체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도 상당히 변동성이 큰 섹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시크릿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체적으로 시크릿컬이나 이렇게 시크릿컬이라는 건 뭔 기업을 얘기하느냐 하면 변동이 큰 거. 그러니까 이익이 날 때는 많이 나는데 이익이 안 날 때는 이익이 뚝 떨어지는 기업을 대체적으로 시크릿컬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업은 대체적으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투자할 때는 야 내가 들어갈 때 한번 차트나 기업 내용을 보고 올라갈 생각이 이만큼인데 잘못 걸리면 떨어지는 게 얼마나 떨어질까도 계산을 하고 내가 편입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싫으면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기업도 있어요. 이런 기업은 대체적으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이래요. 이를테면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음식료, 그 다음에 뭐 의류, 의식주 부분이 대체로 이렇죠. 이런 부분은 뭐 경기가 나쁘다 해서 밥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로 매출이 꾸준하고 이익 변동성이 대체적으로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단의 이익이 그래도 균일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섹터도 섞고 그다음에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요새 이제 시쳇말로 돈을 잘 벌고 배당도 많이 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근데 업사이드는 없어. 성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크게 올라갈 일은 없는데 올망졸망 박스 그리면서 나한테 꼬박꼬박 배당 수익을 주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설명을 드렸지만 투자자들한테 성향에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질적으로 한 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주식 어차피 왔는데 한 방이지. 그러신 분들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도 되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하이 리턴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스크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전략이 나오는데 전략은 딴 게 없어요.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분할하고 분산하고 비중 조절하라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제 내가 야 이거는 뭐 성장주 틀림없어. 못 먹어도 고야 하고 내가 100의 투자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샀다 팔았다를 할 건데 나는 그냥 관계없어. 못 먹어도 고야. 100을 그냥 풀로 다 배팅을 했어요. 그런데 이 투자의 이제 시계를 좀 짧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한 5번 정도, 한 4번 정도 해본다고 할게요. 그래서 4번을 하는데 한 번 성공을 하면 100%의 수익이 나고 또 한 번 실패를 하면 손실은 50%를 난다고 해요. 이렇게 정해요. 그러면 풀 배팅하는 사람은 4번의 투자를 감행하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올까요? 그냥
100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100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투자하는 사람이 처음에 배팅을 할 때 50만 갖고 투자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한다래요. 예, 그러면 남습니다. 이게 위험 관리예요. 이게 전략이고. 이 단순한 전략 하나만으로도 이 투자자는 이 동일한 투자 횟수를 반복했을 때 같은 사건을 가지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가 망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런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종목 듣고 느낌 따라서 비중 생각 안 하고 그냥 배팅을 하죠. 그리고 손절이나 이런 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연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력이 아무리 오래 쌓아도 실력이 나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전략적 접근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거를 고민을 한번 해야 돼요. 이런 고민 한번 하고 이렇게 투자를 바꾸는 순간 계좌가 똑같이 했는데도 수익이 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을 왜 투자를 하느냐면 몇 가지 주식시장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동안 했던 거를 모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수익이 나기가 굉장히 유리한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 출발이 주식이잖아요. 주식은 손실은 제한돼 있죠. 손실은 내가 투자한 금액 상장 폐지됐어요. 그럼 아유 정말 운도 없네. 어떻게 난 걸리는 것보다 상패야. 그래봐야 내가 투자한 거 100 잃었어요. 내가 투자금 100 가지고 해서 100 이상 손실 나는 일은 없죠. 100 손실 났어요. 그러면 난 100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수익은 무한대로 나요. 테슬라 같은 주식을 20년에 샀으면 1000배가 납니다. 그럼 20년 전에 테슬라 주식을 샀으면 나는 투자금이 많이 돼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주식은 그래서 수익 나기가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기하급수적 성장이라고 제로 투 원이라 해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세상에 없던 거를 어떤 기업이 아이디어를 갖고 들어와서 투자자한테 유혹을 하는 거죠. 나랑 같이 동업해서 이걸 한번 꽃 피워보지 않을래? 그럼 우리가 창업은 못해요.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 앨런 머스크 같은 위대한 경영자와 동업을 할 수가 있죠. 카카오와 동업을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런 결실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가격을 보고 끊임없이 가격에 반응하는 사람을 우리는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트레이더는 가격을 보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닙니다. 가격에 반응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보다는 기업의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기업 가치의 업사이드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을 인베스터라는데 이 두 가지는 나눠져 있기보다는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인베스트 바탕 위에서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있는데 트레이딩은 너무 짧게 하면은 이게 거의 비용으로 나가고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투자자 성향별로 리밸런싱 구간이 나와요. 그래서 한 마디 수익의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를 계산해서 이 정도에서는 수익을 좀 끊어줘 가는 거. 이 정도의 트레이딩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제로 투 원. 수익이 무한대라는 거. 작년부터 제가 계속 그 차세대 성장주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얘기 많이 했잖아요. 2차 전지의 성장성이 시장에서 담아내니까 어떻던가요? 무려 10배의 성장이 나는 거. 이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안 그럴까요? 앞으로도 그런 게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 이 기하급수적 성장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 그리고 두 번째는 담았어도 이거 갖고 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끝까지 갖고 간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끝까지 이 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느냐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갑자기 희망이 생기죠? 야, 나도 테슬라 사서 그럼 1000배를 먹는 거야? 야, 대한민국은 1000배짜리는 좀 힘드니까 그럼 카카오 같은 거 사면 100배는 되는 거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돈 번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주식으로 수익 난 사람의 대부분은 보통 5배에서 10배짜리의 수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주식 투자하면서 내 투자 원금의 5배 내지 10배의 수익을 얻어보지 못하면 자산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아, 맨날 야, 오늘 10% 벌었어. 아이, 내일은 어제 먹은 거 깨졌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원하는 큰 부를 일군다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손익비를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투자안을 딱 잡았는데 수익의 기대값이 손실의 기대값보다는 무조건 커야 됩니다. 네, 무조건 커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큰 게 많아요. 대개 이제 모멘텀을 출발로 하는 거. 이런 기업은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70% 나겠는데 이런 종목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익비가 안 맞아요. 그걸 손익비가 안 맞는다는 건데 그거는 내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안 되고요. 이게 아니라면은 확률적으로 나는 투자하는데 이기는 확률이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손익비가 50대 50, 수익도 50, 잃는 것도 50인데 확률도 50, 50이야. 그러면 이건 대부분에 이렇게 해요. 이건 무한 반복하면 계좌는 그대로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영해 수렴해요. 왜 그럴까요?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이걸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데 같은 30%라 해도 수익 30%와 손실 30%는 틀려요. 그러니까 흔히 착각하는 게 내가 한번 30% 수익 내고 한번 30% 손실 나면은 똔똔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거 반복하면 장기적으로 계좌는 영의 수렴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올릴 때는 이렇게 아주 어렵게 올려요. 이게 0에서 30%의 수익이 났어요. 30%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떨어질 때는 위에서 큰 덩어리로 떨어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30% 손실이 나면은 기준점 아래에 있게 되죠. 숫자로 예를 들어 볼게요. 10,000원에 샀어요. 30% 수익 나면 13,000원이죠. 13,000원이에요. 자, 13,000원에 내가 샀는데 30% 손실이 났어요. 10,000원인가요? 아니죠. 3,900원이 손실이 나니까 9,100원이 되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착각을 해요.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나는 수익 나고 손실도 나고 똔똔했어. 한 번은 30% 수익 났고 한 번은 30% 손실 났는데 내 계좌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식시장은 반드시 손익비나 확률 둘 중에 하나가 높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손실 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아무 생각 없이 매매하다 보면 이러한 결과를 갖고 오고 더 중요한 거 왜 계좌가 깨졌는지도 몰라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자기가 왜 깨졌는지를 몰라요. 1년 가서 올해 계좌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복기를 해보세요. 내 계좌 수익을 망친 게 어떤 요인인지. 그래야 다음에 그러한 매매를 안 하고 다음엔 수익 나는 거래로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위험
보상 비율을 감안한 이제 자산 배분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까 이제 고위험에는 고수익이 따르고 중위험엔 중수익이 따르고 그러면 본인의 성향상 이 섹터 그룹별로 그거를 이제 베타라는데 시장 베타가 다 틀려요. 근데 나는 소심해가지고 나는 원금 손실 나면 밤에 잠도 못 자는 사람인데 주식을 하이 베타 종목, 그러니까 아주 변동성이 큰 종목, 대박도 나지만 꼬꾸라지만 뭐 7, 80% 떨어질 종목을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내 성향하고 안 맞는 주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자산 배분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TV에서 어떤 전문가 종목을 얘기해도 그걸 가려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아니까. 그래서 비중 조절 분산을 하고 분할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기계적으로 분할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국민학생들도 다 하는 거니까. 적어도 성인이 생각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다가 경험이 쌓이면 자기가 경험상 확신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건 틀림없어. 이 타이밍은 내가 항상 먹었어. 그럴 때 크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먹을 때 많이 먹어주지 않으면 또 계좌가 크지 않아요. 수익이 항상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린데 자기가 자신 있는 섹터가 있어요. 난 이거 정말 잘 알아. 이건 내가 100점 100승이야. 이렇게 해서 난 항상 먹었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 많이 배팅을 해야 돼요. 많이. 잘 모르는 건 소심하게. 네. 내가 잘 나는 건 크게. 그래서 수익이 났을 때 이걸 지키는 전략이 또 필요해요. 왜냐하면 수익 났는데 보통 수익 난 끝에 아무 생각 없이 흥분해서 배팅해서 다 날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어렵게 얻은 행운을 사실 수익은 행운도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행운을 지키는 사람이 있고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수익을 빼서 현금으로 좀 쟁여뒀다가 다음에 또 내가 자신 있는 구간까지 기다리는 거. 이게 리밸런싱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항상 오르지만 않아요. 올해처럼 하반기 내내 빠질 때 상승장과 횡보장과 하락장에 맞는 전략을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투자가 이쯤 되니까 아유 나는 그냥 뭐 대충 주식 하락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정한 곳이에요. 뭐 그냥 그 경마장에 가서 아니면 말고가 아니잖아요. 이건 제2의 직업이고 내 상당 부분을 걸어서 하지 않으면 내 돈을 지키질 못합니다.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이 정도 하면은 수익 납니다. 올해처럼 줄줄줄 흐르는 장은 어쩔 수 이땐 평타 치는 거예요. 자산 잘 지키고 있다가 내년도에 장 돌아서면 수익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잘 안 됩니다. 또 이상한 데 가서 또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해요. 그래서 힘들지만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액티브와 패시브라는 게 있는데 내가 잘 모른다 그러시면요 그냥 인덱스 하시면 돼요. 인덱스가 요새 ETF가 워낙 좋은 게 많잖아요. ETF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내가 잘 모르는데 종목 쫓아다녀서 왜 깨지는지도 모르는데 깨지는 것보다는 야 그래도 ETF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더라. 그래서 섹터 ETF를 잘 섞어 놓으면 퇴직연금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이 ETF를 배분해서 자산 운용을 합니다. 잘 모르시면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면 플러스 알파를 노려야죠. 액티브로 가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를 노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 장기 성장 종목 잡아서 5배, 10배. 야 1,000만 원에 5천만 원 되고 1억 된다는 꿈을 갖고 한번 투자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 자산이 늘어나는 기적을 맛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주식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런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는 시장에서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 내년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올해보다는 좋아 보인다 그랬죠. 블랙 라벨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편한 건 반도체와 금융이 편하다는 말씀을 지금 2달째 드리고 있죠. 네, 반도체와 금융이 그나마 편합니다.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였어요. 만기일이었죠. 만기일. 11월 11일 이후. 왜 이날이 중요할까요? 이날부터 시장의 성격이 좀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을까요? 수급이 바뀌었어요. 외국인이 이때부터 대한민국 시장을 사기 시작해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외국인 수급이 이제 보통 많이 팔 때, 살 때 있는데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은 외국인은 이제 들캉말캉해서 거의 한국 시장에 뭐 그대로인데 보통 2년 연속 이렇게 작년 올해에서 외국인이 한 54조 팔았어요. 54조 판 이후에 지분도 지금 27%예요. 27%밖에 안 되니까 보통 이 수준에서는 한국 비중을 다시 채우려고 들어옵니다. 채우려고 들어와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외국인이 11월 11일 이후에 계속 한국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대체로 어디에 늘리고 있을까요? 반도체와 금융 쪽 섹터의 비중을 늘리고 있어요. 이거 그냥 HTS 켜서 확인하면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HTS를 켜놓고 쭉 한번 이게 맞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장이 끝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루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하루에 한 번은 우리가 HTS를 켜서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보지 마시고 이런 수급 같은 거를 좀 보시면은 시장 흐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는 거를 한번 쭉 보시고 그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그런 정리를,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그 서브 정리를 좀 많이 해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제 한 일도 까먹어요. 어제 왜 빠졌는지 기억하세요? 우리 시장 오늘 이제 좀 오르니까 오늘 올랐어, 됐어, 뭐 이러는데 어제 혹시 왜 빠졌는지 기억하세요? 예. 어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어제 왜 빠졌더라? 뭐 많이 빠졌던데. 그것만 생각나지 왜 빠졌는지 몰라. 어제는 뉴스 보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뉴스라는 건 오늘 뉴스에 싹 업데이트가 다 바뀌었어. 그래서 어제 거 생각 하나도 안 나. 하물며 일주일, 한 달, 3개월, 1년, 10년 기억이 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투자 노트를 꼭 쓰시고 복귀 노트를 쓰세요. 시황 한 줄, 뭐 투자 아이디어 한 줄 이런 걸 꼭 써나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돈 버는 일이잖아요. 이게 돈 버는 일을 너무 그냥 막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큰 돈 들여서 하는데 사실 어기상 하시는 분들은 이게 큰 사업이에요. 어기상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억으로 억을 벌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뭘로 벌 수 있죠?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참 대강대강하지 않나요? 참 대강대강. 종목도 그냥 누가 사라라면 사고. 그렇게 남이 사라란다고 살 수 있나요? 내 돈인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한번 이해해 보시고. 경기 민감주가 요새 안 좋아요. 왜 안 좋은지, 어디까지 안 좋은지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신산업은 이제 갈렸죠. 2차 전지만 쭉 가고 이제 태양광과 풍력은 이제 흐물흐물해요. 이런 거 그럼 이게 끝난 거냐? 이런 데 한 고민을 좀 해봐야죠. 그래서 나의 생각을 좀 적어놓고 시장과 반응을 보고 그러면서 계속 그 나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을 맞춰 나가는 과정이 그게 투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맞닿아 떨어질 때 아까 말씀드린 확신이 왔을 때 크게 배팅하자. 그래서 내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맞을 때 커다란 보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돌아온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요 각각의 거는 내일 공방 때 해야겠네요.
네, 정말 이렇게 화두만 던져주시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감질이 납니다. 노란톡 들어오시면 자세한 이야기는 늘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문자 샵 0082번으로 박원재 혹은 주유소라고 적어서 보내주셔도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자세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내일 오전 10시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박원재 수석위원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